위기 무한후 열전 23. 위기 후와 무한 후와 관부의 이야기입니다. 위기 후의 이름은 두영, 무한 후의 이름은 전분. 이 두 사람은 다 외척 세력이 으로 더 큰 사람들. 먼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승상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위기후,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은 무한후.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관부라는 사람이 또 낍니다. 위기후는 효문제 왕후 당영의 아들로서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은 두태우의 아들들인 경제가 동생이 효왕을 만났을 때 다음 왕위는 네가 하지 할 때 두영이 아니요, 우리는 부자상속입니다 해서 두태우의 미움을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오따라 초나라 칠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두영이 진압을 해서 다시 그 황후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왕은, 효경제는 승상을 임명할 때 위기후가 아닌 위관을 임명함으로써 뭔가 왕이 보기에, 경제가 보기에 부족한 면이,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안후는 전분인데 효경왕후의 이복 동생으로, 효경제가 죽고 난 이후에 태자를 옹립해서 그 왕태후의 신임을 받았고, 또 책도 많이 읽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전분은 승상이 되고 싶었는데 역시 왕은 이 사람을 승상으로 시켜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세월이 가면서 승상도 해서 하나는 위기후, 그 후에는 무안후, 엎치락 뒤치락 세월이 가면서 또 정상에 올랐다가 뒤로 떨어졌다가 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 관부라는 사람은 이렇게 외척 세력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주발 장군 밑에서 있던 관맹이라는 사람, 또 그래서 5초의 반란을 잘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같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부자들 중에 남은 사람이 고향으로 그 시신을 데리고 그 전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 관습이 있었는데, 이 관부는 자기 전쟁에서,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계속 싸웠고, 그리고 아주 많이 다쳐서 왔으면서도 또 다시 이 왕이 이제 쉬어라 그러는데도, 아니다, 나는 더 나가서 오화초를 반란을 진압하겠다 하면서 출전을 청했던 일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대단한 장군이야, 저 관부 대단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척의 세력으로 태후들의 신임을 받았다면, 이 사람 관부는 어떻게 용감하게 전쟁에 나갔었다는 걸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어서 효경제 때도 대나라 승상을 시켜줬고, 무제 때는 천하의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회양의 태수를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관부는 성격이 강직하고 술을 마시면 주사도 있고 법을 어겨서 관직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위기후하고 이렇게 잘 성격상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강한 데는 약하고 약한 데는 강하고, 약간 이렇지 않은 성격들인 것 같아요, 둘이 다. 강한 데는 강하고 약한 데는 또 인정 있게 해주고,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후와 소통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얽히는 몇 개의 스토리가 나와서, 어느 날 위기후가 세력이 좀 약해지고 무한후가 승상을 할 적에 위기후가 무한후를 초대했다
있다 하고 초대장을 보내면서 관부는 그 당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누나의 상중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위기후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승상이었던 무한우는 흘러간 세력인 위기후를 좀 우습게 생각했는지 가지를 않고 있다가 아주 그 자리에서도 오만방자하게 좀 굴었던 스토리가 있고, 또 어느 술자리에선가 위기후와 무한후와 관부가 서로 어울려서 무슨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관부가 그 속에 있어야 할 이야기들을, 너 무한후 너 사실은 뒤에서 위기후 흉을 보면서 왜 여기서는 안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가 다 깨져버리고, 그 자리에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다 뒤로 빠져나가는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왕에게 말해줘가지고 왕은 둘 중에 한 사람을 처형을 뭐 벌을 줘야지 되는데, 어느 사람들도 어느 사람이 잘못이다 이거를 밝히지를 않는 거라, 이 힘의 균형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을 끌다가 제일 처음에 관부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양 태수로 있을 때 그때 받았던 어떤 일 때문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위기후는 관부와 뭐 성격도 통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옥에 가 있는 관부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그 애쓴 일들로 인하여 뭐가 꼬투리가 잡혀서 참수가 됩니다. 여기 뭐 나오는 사람들 참 쉽게 출세하고 죽고 그러네. 그 다음에 또 무안후는 자기와 관계가 있던 관부도 죽고 위기후도 죽으니까 막 꿈속에서도 이 두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해.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 그러다가 지금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게 그 일이 위기후의 일이었나? 위기후가 왕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관부를 풀어주기 위해서 전에 선왕이 죽을 때 위기후에게 뭐 하나를 준 게 있는데, 이것은 네가 급할 때는 언제나 왕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징표를 줬어.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왕을 만나가지고 관부를 풀어주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왕한테 그 선왕의 유고 표시를 줬는데, 그게 또 그만 똑같은 게 왕한테도 있어야지 되는데, 위기후는 갖고 있지만 그 선왕은, 이걸 준 왕의 증표는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위기후는 그 헛된 말을 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그만 참수가 됩니다. 그리고 관부는 이제 온 가족이 다 죽었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무안우는 아주 두려움에 떨다가 그 다음에 회남 왕에게서 무엇을 받았다는, 그게 회남 왕에게서 무엇을 받았다는 일로 하여간에 이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 앞에 죽기 직전에 한 완국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도 이제 서로 알력을 가지고 이러니까 왕이 둘 중에 누구가 더 잘못이냐 하고 물었을 적에 아무도 신하들이 누구의 편을 들지 않았어. 그때 한 완국은 나오면서 무한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잘했지? 라고 물으니까 당신은 양보했어야 한다. 모든 잘한 일은 위기후라고 양보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당신은 살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죽을 것을 예상하고 말했던 건데, 이 세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면서 또 굉장히 화려한 위기후가 되고 무한후가 되고 이랬는데 여기는 관부라는 사람이 얽히고 나중에는 세 사람이 다 죽는 게 천수를 누리고 죽는 게 아니라 다 멸족을 당한다든지 참수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귀신도 보고 죽었던 것 같은데 왕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회남왕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던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죽기 마련이지 너가 죽지 않았으면 아주 삼족이 멸해졌을 것이다 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사마천은 많은 무사람들이 옹호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좋은 명성을 듣지 못한다. 그 무사람이라는 것은 꼭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든 이 세상엔 또 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악한 사람, 좋은 착한 사람 모든 사람의 옹호를 받은 사람만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무한후 열전의 설명. 위기무한후 열전은 두영과 전분과 그리고 관부 3인의 합전이다. 두영과 전부는 모두 권세가로서 일세를 풍미했던 외척이고 관부는 전공으로 장군이 된 인물로 본전은 이들 세 사람이 벌이는 궁중에서의 알력과 투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기 전편 중에서도 명문장으로 평가되고 마치 한편에 잘 다듬어진 단편소설과 같은 본전은 문장 구조가 절제 있고 완결적인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전편을 통해 작가로서의 사마천의 고도의 예술적인 종합 능력과 끊고 맺는 글솜씨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마천의 현실 정치에 대한 강렬한 비판 정신도 곳곳에 농축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 글 쓴 사람 누구야? 소준섭이 썼나? 봅니다. 충간 한마디로 궁궐 출입을 금지당하다. 이거는 위기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후 두영은 효문제 왕후 당형의 아들로서 조상 대대로 관진에서 살았으며 빈객 손님을 좋아했고 아꼈다. 효문제 때 두영은 오나라 승상으로 임명됐는데 병으로 사직했고 효경제가 즉위했을 때 첨사의 직위에 임명됐다. 첨사는 황후와 태자의 가사를 담당하는 직책. 이 사람은 이 직책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양효왕은 효경제의 동생으로서 그의 어머니 두태우는 그를 매우 예뻐했다. 양효왕을 예뻐했다. 어느 날 양효왕이 입조했을 때 효경제는 형제로서 그와 함께 연애를 같이 했다. 당시 황제는 아직 태자를 결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술이 거나해지자 황제가 별다른 생각 없이 양효왕에게 내가 죽으니 제위를 양왕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태우는 크게 기뻐했다. 이때 두영이 술잔을 들어 황제에게 술을 올리며 전하는 고조 황제의 처나로서 마땅히 부자가 상속해야 하고 이는 한나라의 약속입니다. 황제께서 어찌 임의대로 양왕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 일로 인해 태우는 두영을 증오하게 됐다. 아니 내 아들이 차례대로 하는데 네가 반대를 해? 하며 증오했습니다. 두영 역시 첨사라는 낮은 관직을 가벼이 여기고 있었으므로 병을 핑계로 사임했습니다. 그러자 태우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두영이 너 출입 국문에 등기부 기록에서 삭제해버리라 하고 황제를 아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효경제 5년 5화 초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황제는 종실과 두씨 집안에서 두영만큼 현능한 인물이 없다고 여겨 두영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두영은 입조해서 황제를 아련한 뒤에 나는 병이 있습니다. 자신이 중임을 맡기에 부족합니다 하며 거듭 사양했다. 그러자 태후는 크게 부끄러워했다. 황제는 바야흐로 천하가 위급한 때인데 왕손이 어찌하여 사양만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하며 끝내 두영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금을 1000근이나 하사했다. 두영은 당시 관직에서 떠나 집에서 쉬고 있던 원한과 남포 등 여러 명장과 현사를 추천했다. 그리고는
황제가 하사한 금도 모두 연결 복도에 놓아두고 군리가 지나갈 때마다 적당히 가져가서 쓰게 하며 자신의 집으로는 전혀 가져가지 않았다. 두영은 형량에 주재하며 지키면서 제나라와 조나라 두 곳에 한나라 군사를 감독했다. 훗날에 5초 7국의 반란이 모두 진압된 뒤 두영은 위기 후에 봉해졌다. 그러자 많은 유색객과 빈객들이 다투어 위기 후에게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군정의 대사를 의논할 때가 되면 여러 제후들은 주발과 위기 후 두영을 감히 자신들과 동등한 신분으로 대할 생각을 갖지 못했다. 위기 후 두영은 높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 효경제 4년에 율희의 아들을 태자로 삼고 위기후를 태자부로 삼았다. 이로부터 3년 후 황태자가 폐해지자 위기후는 여러 차례 간했지만 별무신통이었다. 그러자 위기후는 안 되겠어. 내가 태자부 노릇을 했던 태자가 폐해지니 몸을 피해야겠는데. 위기후는 병을 핑계로 물러나 남전현의 남산 기슭에서 몇 달 동안 칩거했다. 여러 빈객들과 유색객들이 그를 설득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양나라의 고수라는 사람이 위기후를 찾아와서 설득했다. 능히 장군을 부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고 능히 장군을 조정에서 신임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태후십니다. 장군께서는 태자의 스승으로서 태자가 폐위되었는데도 변론하지 못하셨고 또 변론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셨고 또 그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장군은 스스로 병을 핑계로 미녀를 안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와 입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로 비교해 살펴보면 그것은 명백히 장군께서 황제의 과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황제와 태후 모두 장군에게 불만을 가지셔서 해치려 한다면 장군의 일족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아남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었구나. 위기후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병을 핑계로 삼지 않고 이전처럼 입조하여 황제를 아련했다. 이 무렵 유사가 승상에서 해임됐고 두태후가 여러 차례 위기후를 승상으로 추천하자 효경제는 말했다. 태후께서는 어찌 제가 인색해서 위기후를 승상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후는 교만하고 일을 할 때에도 경솔하고 가볍기 때문에 승상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위기후를 등용하지 않고 위관을 승상에 임명하였다. 다음, 지위와 명성을 동시에 얻는 법. 무한우인 전분 이야기. 무한우인 전분은 효경황후의 이복동생으로서 장릉에서 태어났다. 위기후가 대장군에 임명되어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 전분은 이제 겨우 난관으로서 존귀한 신분은 아니었다. 그는 위기후의 집에 드나들며 위기후와 함께 술을 여러 차례 마셨는데 꿇어앉고 일어서는 행동이 마치 위기후의 자식이나 손자배처럼 공손하게 하였다. 하지만 효경제 말기에 전분의 지위는 차츰 올라가 태종 대부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전분은 말재주가 뛰어났고 반우 등 일련의 고소들을 공부하여 황태후는 그를 현능한 인물로 생각하였다. 효경제가 세상을 떠나자 그 당일로 태자를 옹립하고 왕태후가 섭정하였다. 왕태후가 대권을 진압하고 회유한 대부분의 일은 전분과 그 빈객들이 낸 계책이었다. 전분과 전분의 아들 아우인 전승은 모두 태후의 동생으로서 경제가 돌아가신 붕어한 그 해에 함께 제후로 봉해져 전분은 무한후, 전승은 주양후에 각각 봉해졌다. 왕태후를 무한후가 새로 권력을 장악하니 그는 너무도 승상이 되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의 문객들에게 대단히 겸손한 태도로 대접했고 아울러 문객 중 아직 출세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들을 관리에 임명시켰다.
시킴으로써 그 기회에 두영 등 여러 정상들의 세력을 압도하고자 하였다. 두영은 위기후를 그러니까 이기고 싶었네. 권원은 한무제의 연호입니다. 중국 최초의 연호이자 무제의 첫 번째 연호. 권원 원년에 승상 위관이 병으로 사임하자 황제는 승상과 태위의 임명을 논의하게 되었을 때 이때 적복이 무한회에게 말했다. 위기후가 존귀하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됐죠. 천하의 인재들이 줄곧 위기후를 따릅니다. 그러나 장군은 이제 막 왕성하게 되어 시작하였으므로 위기후와 장군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황제께서 장군을 승상으로 삼으시려는 뜻이 계시면 장군께서는 반드시 승상 자리를 위기후에게 양보하셔야 합니다. 위기후가 승상이 되면 장군은 반드시 태위가 될 것입니다. 태위와 승상의 존귀한 정도는 비슷합니다. 장군께서는 태위의 지위도 얻고 아울러 현자에게 승상의 자리를 양보하였다는 명성도 얻게 되십니다. 무한우는 태후를 사적으로 만나 이러한 뜻을 말했고 두태후, 왕태후로 하여금 황제에게 암시하도록 청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위기후가 승상이 되고 무한우는 태위가 되었다. 이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거 양보해서 된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겠네. 적복이 위안후에 위기후에게 축하 인사를 간 기회에 적복이라는 사람은 또 되게 현명한 사람이네. 이래 말했습니다. 위기후 기공께서는 천성이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지금 좋은 사람들은 귀공을 칭송함으로 승상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공께서는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데 천하에 악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들은 장차 귀공을 비방할 것입니다. 만약 귀공께서 능히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관용을 베푸실 수 있다면 승상의 지위를 오래도록 유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좋은 사람을 위해주고 악한 사람을 내친다면 곧 비방을 받아서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언했다. 그러나 위기후는 이 말을 흘려들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기후와 무한후는 모두 육아학설을 좋아했다. 그들은 조관을 천거하여 어사대부에 임명되게 하고 또 왕장을 추천하여 남중령으로 임명되게 하였으며 노나라 신공을 경사로 불러들여 명당을 설치하고자 했다. 또 제후들은 자기들의 영지로 돌아가게 하여 관금을 해제했으며 예법에 따라 복식을 통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그리고 외척과 종실 가운데서 행실이 좋지 못한 자를 조사해서 그들을 족보에서 삭제했다. 당시 모든 외척 제후들은 대부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는 모두 그들의 봉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두영 등을 비방하는 말들이 두태후에게 전해졌다. 태후는 학설을 좋아하였는데 위기후, 무한후, 조관, 왕장 등은 육아의 학술을 적극 추천하고 도가의 학술을 경시하였으므로 두태후는 갈수록 그들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노자 사상에 빠져 있었구나 이분은. 건원 2년 어사대부 조관이 태후가 더 이상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태후에 대한 정사 보고를 하지 않도록 청했다. 그러자 두태후는 크게 분노하여 곧장 조관과 왕장 등을 파면시켜 내쫓고 또 두영과 전분의 승상과 태희 직위도 면직시켰다.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리고는 허창을 승상으로 임명하고 장정책을 어사대부로 임명했다. 이로부터 위기후와 무한후는 단지 제후의 신분만 가진 채 집에서 쉬게 되었다. 태후를 잘못 건드렸네. 그러나 무한후는 비록 관직에는 있지 않았지만 왕태후와의 관계에 의해 여전히 황제의 신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정사의논에도 참여하며 많은 의견이 채택되자 권세와 이익을 쫓는 천하선비들과 관리들은 모두 위기후 그건
이제 힘없어 하며 무한우 쪽으로 모여들었다. 무한우 역시 날이 갈수록 교만해졌다. 거론 6년에 두태우가 죽은 뒤 승상인 허창과 어사대부 장성책은 두태우의 상례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이때 무한우 전분이 승상이 되었네. 그리고 대사농 한안국이 어사대부로 승진하였다. 그러자 천하 선비들을 비롯한 군국의 관리와 제후왕 모두 더욱더 무한우에게 모여들었다. 천하의 그 사람 쫓는 뒤를 쫓는 사람들은 무한우의 힘으로 몰려들었다. 무한우는 키가 작고 못생겼지만 출생 때부터 줄곧 존귀한 신분이었다. 그는 외척이었으니까 존귀했어. 그는 제후들과 왕들은 모두 나이가 많고 황제는 방금 즉위하여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신이 황제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신분으로 중심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예법으로서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천하가 공손하지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무렵 승상이 입조하여 정무를 아랠 때 한번 얘기하면 항상 오랫동안 얘기하고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가 추천한 사람은 집에서 쉬고 있던 자도 단박에 2천석의 관직에 올라갔고 그의 권력은 거의 황제를 넘어설 정도였다. 언젠가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끝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아휴, 정말 황제인 나도 몇 명의 관리를 임명하고 싶도다. 이렇게 황제의 권력을 넘어서는 권력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었다. 누가? 무한우가 전분. 무한우가. 한 번은 승상이 자신의 사택을 더 늘리려고 고공관소에 땅을 떼어줄 것을 요청하자 황제가 크게 화를 내며 이 무한우 이놈의 건방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자기 사택을 늘리려고 이거 기계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관서에 땅을 떼어달라고 하니까 황제가 크게 화를 내면서 황제가 화도 낼 줄 알고 좋네. 화를 내며 그대는 왜 내 무기 창고 모두를 아예 모두 가져가지 않는가? 라고 비꼬았다. 이후 그는 행동을 조금은 신중하게 하게 되었다. 또 언젠가 손님들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벌인 적이 있는데 그의 형인 가프를 남쪽으로 앉게 하고 자신은 동쪽을 향해 앉았다. 그는 한나라 승상이 존귀한 자리므로 형이라고 하여 사사로이 굽혀 신분을 모욕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무한우는 갈수록 교만해졌고 그의 저택은 모든 귀족들의 저택을 합친 것보다도 더 컸다. 그리고 그가 소유한 전원은 모두 가장 비옥한 토지였다. 또한 그가 사람을 보내 군현에서 기물을 매입하여 오는 행렬은 끊어짐이 없이 계속 주르리였다. 그의 집의 전당에는 종과 북을 배치해놓고 곡전을 세워두었으며 깃대 끝에 비스듬하게 굳은 긴 깃발. 이것은 고대 제왕이 은사를 초빙할 때 사용하던 의장용구로서 종고나 곡전은 모두가 제왕만이 사용하는 것이요. 이렇게 구부러진 그 깃발 그것을 사용했다. 곡전을 세워두었으며 후방에는 부녀가 100명에 달했다. 제후들이 바친 금과 옥, 개와 말 그리고 기호품 등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다. 이때가 아주 무한우의 전성시대네. 왕은 어리고 힘있던 두태우는 죽고 새로 된 신하들은 힘이 없고 자기가 청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 의협의 용사 관부에 대한 이야기. 위기후는 두태우가 죽은 뒤 더욱 궁궐과 소원해져서 임용되지 않고 권세도 없이 모든 빈객들도 스스로 차츰차츰 떠나갔고 심지어 그를 대하는 것조차 태만하고 방자해졌다. 오로지 관부장군만이 홀로 옛 모습 그대로였다. 위기후는 마음이 울적했지만 오직 관장군과 특별히 좋은 관계로 지냈다.
관장군 관부는 영음의 사람이다. 이제 관부 설명입니다. 관부 아버지 장맹은 영음의 관영의 사인으로서 관영의 커다란 신임을 받아 그의 천거에 의하여 이천석의 관직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는 관시성을 따서 관맹으로 이름을 바꿨다. 5초 양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영음후 관하는 장군으로서 태위 주발의 지휘 아래 있었는데 관맹은 그의 교위로 삼아달라고 청했다. 이때 관부도 1000명을 통솔하는 군관으로서 아버지와 동행했다. 관맹은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 그가 교위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관하가 제3, 제사 추천 끝에 가까스로 태위의 동의를 얻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울적했다. 그리하여 매번 싸움에서 항상 적군의 가장 강한 진지에 내달아 공격하다가 마침내 오나라 군대 속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군법에는 부자가 함께 종군한 경우 한 사람이 전사하면 죽지 않은 자는 유해를 호송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부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면서 분연히 외쳤다. 나는 오나라의 왕이나 오나라 장군의 머리를 베어 아버지 관맹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관부는 갑옷을 입고 창을 쥐고는 군영 중에서 자기와 친하고 같이 출정하기를 원하는 장사 수십 명을 모집했다. 그러나 영문을 나서자 아무도 감히 전진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과 간부 수하의 군노 10여 명만이 말을 달려 오나라 군영 속으로 달려들었고 동표들한테 이들은 곧장 오나라 장군의 깃발 아래 당도하여 수십 명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한나라 군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군노들은 모두 죽고 단지 관부와 그의 전마만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관부 자신도 몸에 10여 군데의 큰 상처를 입었는데 다행히도 귀중한 좋은 약이 있어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관부는 상처가 약간 호전되자 곧바로 다시 장군에게 청했다. 제가 이제 오나라 군영의 배치를 더욱 잘 알게 되었으니 바라옵건대 저를 다시 출전시켜 주십시오. 장군은 그의 용기와 정신에 감탄하고 그가 전사할 것을 두려워하여 곧 태위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태위는 단호하게 그를 말려 가지 못하게 했다. 오나라의 반란이 진압된 후 관부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다. 노비들은 다 죽었다. 영음후 관하가 그의 공로를 황제에게 보고하여 황제는 그를 중랑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몇 달이 지나 범법행위로 물러났다. 이후 관부는 장안으로 이사했는데 장안의 여러 귀족 중에서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효경제 때 그는 대나라의 승상에 임명됐다. 효경제가 세상을 떠나고 무제가 막 즉위했을 때 무제는 회양이 천하 교통의 요충지로서 반드시 강군이 주둔하여 방어를 강화해야 할 곳으로 생각하고 관부를 회양 태수로 삼았다. 그뒤 건원 원년에 관부는 조종으로 돌아와 태복이라는 벼슬을